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뽑히신 분들께는 연말이니까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하시고 계시는 여러 활동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활동은 어떤 활동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방송 활동은 끝났고요. 이제 끝났고 한동안 아마 못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강연도 제가 하는데 강연도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행사고 아마 내년에 한동안은 공식적인 행사를 보시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강연 활동도 이제 끝났고 남은 활동은 뭐 애착이고 뭐고 간에 남은 건 이제 글 쓰는 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글 쓰는 거. 저는 사실 글 쓰는 걸 제일 좋아해요. 집에 앉아서 혼자 글 쓰고 있는 걸 제일 좋아하고 글 쓰다가 막히면 이제 이런 좋은 작품들 보고 그러면 또 나도 열심히 써야지. 나도 열심히 써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뭐야 이거 희극인가 비극인가 인생이란 뭔가 이러면서 혼란에 빠뜨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뭔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늘 하는 농담이지만 작가가 글만 안 쓰면 참 좋은 직업인데 이런 것만 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작가 노릇. 그런데 문제는 앉아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써야 되고 그 써야 할 때는 아무도 옆에 없고 혼자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고 하지만 뭐 그런 시간들이 사람을 이렇게 작가로 만들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글을 쓰는 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거고요. 자, 또 어떤 걸 뽑아볼까요? 작가님 사랑합니다. 이런 건 뽑지 않을게요. 네. 성인이 되면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만의 기준과 판단이 정립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흔들리고 확실한 결정을 하는 게 많이 어려워요. 혹시 작가님만의 팁이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요새 왜 결정장애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쓰는데 왜 나는 결정을 잘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고 또 이게 중요한 결정이든 사소한 결정이든 간에 못하죠. 근데 심리학에 그런 실험이 있는데 감정 중추가 마비된 사람들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부위를 마비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아니면 쥐 같은 경우에는 마비를 시킬 수 있죠. 인간은 그렇게 실험하면 안 되고요. 근데 그 마비된 사람들을 연구해 볼 때 이 사람들이 결정을 잘 못 내려요.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예요.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혐오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굉장히 갈망하는가, 내가 이걸 할 때 기분이 좋았나, 나빴나, 이런 걸 알아야 인간은 어떤 선택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윤리적인 판단들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실리적인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죠. 어떤 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실은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 잘 들여다본 사람들은 판단도 빨리 내리고 결정도 빨리 내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미국이라던가 이런 서구의 그 사람들이 훨씬 내가 뭘 원하는가를 어릴 때부터 맨날 질문을 받아왔거든요. What do you want? 너 뭘 원해? 너 이걸 왜 좋아해? 그래서 뭐 자기가 어떻게 느끼나, How I feel 이거 맨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느끼고 그걸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이런 사람들이 선택에 있어서 훨씬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 제약하는 다른 차원은 윤리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정당한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을 때 역시 결정을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잘 내리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윤리적인 판단은 어디서 오겠어요? 윤리적인 판단은 첫째로는 철학에서 오죠. 그래서 어떤 게 옳은가, 어떤 게 정당한가라고 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선택하죠. 이런 일은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은 안 하죠. 이런 일은 좋은 일이야. 저기 사람이 넘어져 있네. 어린아이가 넘어져 있네. 선택할 수 있어요. 쉽게. 쟤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다. 근데 어린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게 옳은 일일까 좋은 일일까 이렇게 고민한다면 못하는 거죠. 좀 더 애매한 차원의 문제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철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선택을 내릴 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소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작품 보셨지만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사실은 우리가 소설을 보면서 여러 번 생각해요. 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좋은 소설들은 주인공을 도덕적 딜레마에 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것 같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그렇지만 동료들을 배신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걸 안 한다면 나는 아마 회사에서 잘리고 사람들에게 왕따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것 같은데 주인공은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리죠. 근데 우리는 보면서 실은 이 사람의 결정에 동의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거를 쉴 새 없이 해요. 사실 소설이나 연극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지 바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래서 철학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윤리적인 판단, 예를 들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걸 읽으면서 그런 걸 가질 수도 있지만 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소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이 옳은 일이고 어떤 일이 나쁜 일인지를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스토옙스키 죄와벌 같은 걸 보면서 과연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자를 죽이는 건 정당한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아니 저렇게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의 근거들이 있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인간은 자기 감정이 중요해요. 근데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고 억누르고 잘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해요. 보면 폭발할 것 같아서 해야 할 일만 하죠. 그래서 감정 노동 같은 걸 당하고 남한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억누르잖아요. 계속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자기 감정을 알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감정 중추가 마비된 사람처럼 아주 사소한 것도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정들을 잘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그것들을 서술하는 훈련들, 물론 이런 것도 역시 문학 작품과 글쓰기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분명해지거든요. 내가 뭘 원하고 왜 그때 화가 났고 왜 그렇게 기분이 감정이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읽고 써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명확하게 알게 될 때 친구가 아무리 매력적인 제안을 해도 글쎄 난 그거 싫은데 난 그 지난번에 그거 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축적되면 자신감이 붙으면서 분명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자기 감정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윤리와 감정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리면 나중에 서로 잘못되더라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친구들에게 휩쓸려서 또는 뭐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두고두고 나중에 원통하고 되게 분하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스스로 잘 알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결정을 빨리 내리는 편이고 대신 내린 다음에 잘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 있든 아니면 뭐 좀 잘못된 결과가 있더라도 나중에 다 글로 쓰면 되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다 써버리겠어. 다 써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또 살아가면 되고 그래서 이런 자기 결정들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 받아가시죠. 잘 고르세요. 자기가 결정하니까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작가님,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뭐 이런 영화를 봐서 그런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비극적인 거. 근데 뭐 아까 잠깐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뭘 고르셨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하나 힌트를 드리면 큰 게 능사는 아니다. 큰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걸. 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뭐 인류가 몇천 년 전부터 이제 다 어느 정도 축적해 온 게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저지른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몇천 년 전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써놨어요. 비극은 가능하면 가족 사이의 일을 다루는 것이 좋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리스 비극에는 가족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죽고 죽이고 원수를 갚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가족 간에서 일어나죠. 가족의 죽음, 그 다음에 가족의 상실, 또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실은 인류사에서 변하지 않은 가장 비극적인 것인데 어떻게 해서 가족을 잃게 되는가? 아주 사소한 실수, 순간의 방심으로
가족에게 비극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하죠. 제가 작년에 발표했던 오직 두 사람이라는 책에 아이를 찾습니다 같은 소설, 그런 게 전형적인 그런 비극이에요. 마트에서 잠깐 3살짜리 아이를 마트 카트 위에 잠깐 올려놨을 뿐인데 10여 년 동안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세요. 큰 잘못을 저질러서 큰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납득하지만, 사소한 실수가 이렇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어떤 큰 재난을 당하게 될 때 인간들은 그런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것을 아리스토텔레스와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가장 경계했던 것은 인생의 큰 비극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사소한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고 해서 경계하자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요소, 이런 것은 가족을 잃는 것이죠. 사실 이것에 비견할 만한 비극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그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작가님 작가님 기준에서 네, 노안이라 어두워요. 네. 가장 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악이냐에 대해서 뭐 많은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악인의 기준도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은하 씨 나왔던 청춘의 덕 같은 영화를 보면 거기 나오는 전형적인 악인은 다른 사람이 인생을 걸고, 그러니까 심은하 씨가 평생 뒷바라지 하잖아요. 고시생을. 그랬는데 출세한 다음 버리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이것도 역시 믿음과 남의 말하자면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유행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뭐 악인의 유형이 이제 점점 바뀌지만, 저는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냐면 타인을 착취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혼자 버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혼자 벌고 혼자 어떤 자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가장 자원을 쉽게 2배로 늘리는 방법은 옆에 있는 호구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착취하면 그 사람의 것을 다 그대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있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위해 일하게 할 것인가를 좀 더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열심히 회사 다니고 저 사람이 열심히 번 돈을 나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는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2이 되면 2배고 3이 되면 3배예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주변에 많이들 떠오르시죠?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쓰느냐, 저는 그것도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요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르시스틱 디스오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중심적, 자기애적 성격장애 이렇게도 보는데요. 그래서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죠, 보통.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고, 타인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만 그 사람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도 그렇고 서구 쪽에서도 그렇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타인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타인의 노력과 타인이 가진 자원을 스스로 넘겨주도록 만드는 사람들, 그게 착취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악한 게 아닌가. 타인을 타인으로 존중하고 경계를 지어줘야 되는데 자꾸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들, 저는 악의 시작은 언제나 경계를 넘어오면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사이에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뭐 너나 나나 니께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막 이러면서 넘어온다거나, 그리고 뭔가 이 그럴듯한 말로 번 것들을 갖다 바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면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되고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침입해 들어와서 내가 뭘 하고 있다고 해도 무시하고, 내가 지금은 혼자 뭘 하고 싶다고 해도 무시하고, 이건 내 거라고 해도 무시하고, 자꾸 들어와서 친구끼리인데 뭐 내가 너 선배인데 뭐 이러면서 들어와서 조금씩 영역을 침범해 들어와서 내 것을 없애버리는 사람, 저는 그런 신호들은 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생각할 때 악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건 내 삶이라고 얘기를 해도 존중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너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라고 단정하고 막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악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요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골라볼까요? 책 읽는 시간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요. 김영하 작가님, 책 읽는 시간 다시 시작해 주세요. 유유. 갈매기에서 가장 몰입하게 되는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책 읽는 시간은 좀 오래 쉬었죠? 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유, 네, 조만간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내년에는 좀 제가 심심해지니까 좀 뭘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올해는 사실 뭐 방송도 있고 이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과 정신을 많이 빼앗기거든요. 갈매기에서 가장 몰입하게 되는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저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좀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 콘스탄틴, 마샤, 뭐 어떤 캐릭터에 집중하게 되느냐와 여러분의 현재 지금의 마음의 상태와 아마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게 변해요. 저는 옛날에는 콘스탄틴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막 이런 거 있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막 그런 자살하는 콘스탄틴이 아무래도 주인공이니까 가장 마음이 쓰였는데 또 다시 보고 그럴 때는 마샤에게 굉장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저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 우울하게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아무 희망 없고 결국에는 마샤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채로 끝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의사가 굉장히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굉장히 평정을 유지한 것 같으면서 언제나 사람을 관찰하고 하지만 자기의 진짜 행복 같은 건 찾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그런 인물에 신경이 쓰이기도 하니까 이게 바뀌어야 정상이죠. 근데 옛날엔 그랬는데 요새는 마샤의 마음이 쓰이고요. 여러분도 아마 한 10년쯤 후에 갈매기를 다시 어디 연극이라던가 영화나 아니면 이런 걸로 다시 볼 때 한번 10년 전에 내가 잠실에서 이거 볼 때는 이 인물에 굉장히 마음이 쓰였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좀 변했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톤 체홉은 정말 인물을 잘 만들어요. 인물이 겹치지도 않고요. 굉장히 하나하나 다 생생하고 다 말이 돼요. 19세기 러시아에 살았던 사람인데 뭐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해도 믿을만하고 지금 여기 있다고 해도 믿을만해요. 어쩐지 저런 아들이 있을 것 같고 저런 엄마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인물들이 어딘가에 다 있을 것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 작법 얘기를 할 때 플롯이냐 캐릭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흔히 이제 캐릭터 드리븐이라고 하거든요. 캐릭터에 많이 그 좌우되는 이야기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얘기를 드는 것이 체홉이잖아요. 안톤 체홉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칠 때도 한번 너네도 그렇게 한번 인물 파일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잘 안 만들어요. 그냥 소설을 써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평범한 회사원은 없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잖아. 평범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학생? 그런 인물은 그러니까 세상에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죠. 그러나 이야기 속에서는 그런 인물은 없어요. 다 나름의 고통과 나름의 문제와 나름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네가 만드는 인물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거에 고통받고 어떤 것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그리고 믿고 있는 신념은 뭐고 이런 걸 한번 카드로 만들어 봐. 그러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그걸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면서 자기 인물과 사랑에 빠지는 거고 그게 아까 보리스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홉의 그런 인물 파일 같은 게 웃겨 보이지만 저는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 쓰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체홉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인물들은 모두가 다 다르고 인물 하나하나가 우주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고 마치 살아있는 인물처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범한 인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인물은 없어요. 요즘 관심 있게 보시는 작가나 작품이 궁금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굉장히 올해가 특이한 해였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특이했냐면 최초로
커밍아웃한 두 게이가 동시에 소설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김봉곤, 박상영 이 두 친구인데, 김봉곤 씨는 오직 두 사람의 편집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데, 두 친구가 비슷한 시기에 등단해서 둘 다 그것을 커밍아웃하고 그걸 또 소설집을 냈어요. 그래서 예전에 또 저는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단 안에 많이 있었지만 커밍아웃 안 한 상태로 살았을 텐데,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첫 번째로 낸 소설집이고, 아마 한국 문학사상 아마 올해가 처음일 거고, 마침 또 두 친구가 같이 냈어요. 그래서 둘 다 좀 작품 경향은 좀 달라요. 그러나 둘 다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 작품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작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름을 개명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좋은 이름을 추천해달라 이런 분도 계셨고요. 네. 10년에 한 번쯤은 그냥 우리가 아이디 바꾸듯이 개명을 좀 허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생을 한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늘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작가님, 항상 좋은 작품 잘 보고 있습니다. 주로 작품 소재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더불어 그 아이디어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소설로 완성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방대한 질문이네요. 그래서 소재와 영감 이것들을 해서 어떻게 작품으로 만드는지까지 다 설명해 달라는 건데요. 실은 이거는 정말 작가도 모르고 아무도 작가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요새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은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격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들지만 스티븐 킹이 영감을 찾아다니지 말고 영감이, 뮤즈가 몇 시에 오면 되는지를 뮤즈에게 알려줘라. 즉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글을 쓰는 사람에게만 영감이 찾아온다라는 것인데,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필립 로스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영감을 찾는 것은 아마추어다. 우리는 일어나서 그냥 일을 하러 간다. 이렇게 또 간지나게 얘기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는 연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초연결 사회에서 굉장히 하루 종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창의적이고 그리고 깊은 수준의 영감은 연결되지 않았을 때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어떤 예술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 내면에서 깊은 곳에서 어떤 영감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차단하시거나, 대부분은 그냥 별 쓸데없는 연락들이거나 아니면 뉴스 같은 거잖아요. 그걸 끊고 그리고 가능하면 누워 계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영감은 반드시 누워 있을 때 찾아오지, 서 있으면 뭔가 하고 싶잖아요. 어딘가를 가고 싶고, 앉아 있을 때도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을 때 가장 훌륭한 영감들이 저는 많이 떠올랐고, 그리고 그때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기만의 좀 조용한 공간들에서 우리는 가장 많은 것들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설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영감들이 어디 딴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겪은 일을 잘 들여다보면, 최근에 어떤 감정을 느꼈다면 그 감정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나를 깊이 파보는 과정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겪은 것만 소설이나 영화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를 잘 들여다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작가님은 겨울에 따뜻한 커피 드시나요? 아이스로 드시나요? 저는 여름에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아이스 커피는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네. 소설가로서 영화가 원작보다 더 낫다, 원작만 못하네, 두 평가 중에서 택이란다면 영화가 원작보다 낫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좋은 게 뭐죠?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원작만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언제나 선호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러 가면 언제나 약간 실망하시죠. 언제나 약간 실망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소설을 읽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 상상하잖아요. 스스로 상상한 것만큼 강력한 환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2번 다시 보기 힘든 절경이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절경을 상상하죠. 영화로 가서 봤더니 이게 저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눈이 부신 미남이었다 이런 표정의 표현을 봤는데, 영화 가보면 우리 아는 배우 나와 있잖아요. 아,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스스로 만든 환상만큼 강력한 게 없죠. 사기꾼들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도록 만들어요. 꿈을 꾸고 돈을 버는 것처럼 막 믿으면 나중에 막, 아이, 그거 하지 마. 그거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어떤 강력한 환상들을 품거든요. 그리고 그 환상은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해요. 근데 영화는 허점들이 있죠. 가서 보면 뭐가 비어있기도 하고 배우들이 연기를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저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본 뒤에 소설을 다시 읽는 경우가 많아요. 레미제라블 같은 것도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 100만 부가 더 넘게 팔렸거든요. 그래서 영화에는 뭔가 약간 비어있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걸 뭐 선호한다 이런 걸 떠나서 영화와 소설은 좀 많이 다르고 소설은 적극적인 상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 장르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가능하면 잘 만드시길 바라지만 소설이 가진 환상을 스스로 만드는 어떤 능력까지 영화가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관객들이 늘 어떤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뭐 저도 한 사람의 독자로서 늘 소설들이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는 늘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희곡은 약간 예외죠. 자, 안톤 체홉 희곡 같은 원래 상연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이것들은 상연됐을 때 가장 완벽한 형태예요. 근데 소설은 사실 영화로 만들어지거나 연극으로 만들어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로 완결적으로 여러분의 상상이 완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작가들이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영화로 넘어가게 되면 언제나 약간 미스매치가 일어난달까? 뭐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자, 여행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좀 가벼운 걸로 갈까요? 겨울 국내 국외 최고 여행지는? 사실 생명체는요, 겨울에 겨울잠을 자는 것이 가장 저는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면 위험하죠. 근데 다녔던 곳 중에 가장 좋았던 곳은 한겨울에 무주에 간 적이 있어요. 무주에 덕유산 스키장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스키를 못 배웠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스키를 배워야 되겠다고 덕유산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스키를 타러 갔는데 저처럼 나이가 들어서 스키를 배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스키 강사들 있잖아요. 스키 강사분들이 저에 맞춰서 진도를 천천히 나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가는 거예요. 약간 뭐 아유 남자분인데 뭐 잠깐 좀 해보세요. 자 A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더니 바로 타러 갑시다. 그래서 바로 저를 위로 올려 보냈어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자기 따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손가락을 골절당해서 그 뒤로는 스키를 못 하고 있는데 바로 그냥 손가락이 골절됐어요. 막 굴러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못 하시네요. 막 이러는데 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일 모레 50이다 얘기를 해도 곡을 쓰고 이러고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지 아니면 자기가 재미가 없는지 몇 번 뭐 자세를 연습시키더니 바로 그냥 올라가서 사람을 해서 스키에 흥미를 잃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치기는 했지만 그 눈꽃이 내린 그 덕유산 일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케이블카도 있어서 쫙 정상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래도 눈이 내리는 데가 가장 좋지 않나. 실은 저는 이제 부산 여행도 추천하고 싶어요. 부산은 겨울에 가장 따뜻한 곳이고 들어갈 수 있는 실내도 많고 그리고 뭐 맛있는 음식도 많아서 권하고 싶지만 그래도 겨울에는 한번 눈밭에서 굴러야 그게 겨울이 아닌가 생각하고 국외 최고의 여행지, 겨울 여행지로 최고. 이거는 제가 홋카이도에서 경험한 건데 홋카이도의 그 어떤 온천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온천에 앉아 있으니까 온천장 주인이, 료칸 주인이 뭐 이렇게 술을 갖다 줘요. 그래서 따뜻한 술을 갖다 주면 그 술을 온천에 띄우고 그러면 이제 술이 식지 않죠. 온천에 술이 있으니까. 그런데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내려서 눈이 그 온천수 위에 그리고 제가 마시는 술 위에 이렇게 눈이 떨어져서 녹는 걸 보면서 온천을 한 적이 있어요. 술 먹고 눈 내리고 또 갖다 주면 또 먹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역시 눈이 내려줘야 겨울의 풍경은 완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뭐 두 여행지 홋카이도 오타루도 좋잖아요. 오타루 뭐 이런 데다 좋고 홋카이도와 무주 같은 눈이 내리는 설경 포인트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 시작 전 요새 이게 리추얼이라고 하죠. 반드시 해야 하는 습관이나 징크스가 있나요? 이런 거 여러분도 좀 중요한 일을 할 때 늘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톱을 깎아요. 그래서 손톱을 깎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손톱깎이들이 집에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정말 중요한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막 지금 써야 되는데 손톱깎이를 못 찾아서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쉽게 손톱깎이를 찾을 수 있도록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고 어디 가서 좀 굉장히
좋은 손톱깎이다 그러면 일단 사놓는 버릇이 있고, 현존하는 좋은 손톱깎이들은 대부분 우리 이웃 나라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손톱을 깎고 주변을 좀 정갈이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연필을 깎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저는 또 비슷해요. 손톱, 연필 뭐 이런 것들, 이런 청소 이런 것인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손톱을 깎는 것입니다. 작가님의 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간관계가 안 되는 이유는 자기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특히 사회초년생인 경우에 사회초년생의 잘못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막대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잘못이 아니고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막대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약자기 때문에 집에 와서 생각하죠. 왜 나는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책을 읽어볼까? 나를 바꿔볼까 생각하시지만 그게 자기 잘못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쉬워요.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듣거든요. 잘 듣고 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좋은 사람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자에게 가서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 이 질문하신 분, 사람과의 관계에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특히 자기가 젊고 약자고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래도 내가 개선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선할 여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고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많은 것들이 저절로 나아져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 자기를 자책하고 요새는 뭐 자존감 그런 것도 맨날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 건 자존감이 낮아서인가? 그게 아니고 안 돼서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아서 안 되는 것처럼 또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의미 있는 관계만 오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미 없는 관계, 나에게 잘 해주지 않는 사람, 왠지 그 사람을 만나면 찜찜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 사람과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무의미하죠. 젊을 때는 그냥 모든 사람과 오래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점점 더 필요한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미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랑 잘 안 맞는 거.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을 고민하지 않아도 이미 오래 만나고 있어야 되고 실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나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 만나면 찜찜한 사람과 관계를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서 계속 지속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르세요. 과감하게 자르고 그래도 큰 문제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좋은 걸 나누기도 참 힘들죠. 제가 어제 뉴욕타임즈를 보는데 뉴욕타임즈에 1968년도에 아폴로 8호가 찍은 지구의 사진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도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이제 그때 지구로 보내면서 우주인들이 어떤 시인의 말을 인용했고 그것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비유라는 거를 이제 쭉 에세이를 누가 썼더라고요. 크리스마스를 맞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오늘 이제 마무리 삼아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구가 마치 어떤 우주선처럼 보이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구라는 별의 여행자다.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별에 탑승하고 잠깐 같이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크리스마스 시즌의 그 식구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지구라는 행성에 같이 여행을 하고 있죠. 오래지는 않아요. 몇십 년 안에 이것들은 대부분 길어야 100년 안에 다 끝날 텐데 이 여행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고 괴로운 사건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끔은 이런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한 영화를 같이 보고 좋은 영화를 같이 보고 문학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의 고민들을 요새 사람들은 내 고민은 아니지만 저런 고민들을 여전히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듣는 것만으로도 약간 힘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 여행이 곧 끝나겠지만 이 지구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좋은 일들, 의미 있는 일들을 같이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추운데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이 지구 별에서
좀 더 멋진 일들, 의미 있는 일들, 보람찬 일들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